서초동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섹타는 율분 반환 순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율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다가 보면 이제 증여만 있는 게 아니고 유언 또는 사인 증여, 대부분은 유언입니다. 유언과 증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일남 있고 이남 있고 일녀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여기다가 증여로 1억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또 1억, 4억 이렇게 주셨고, 이남한테는 증여로 3억 이렇게 이제 줬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예전에 아버님이 이제 여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분의 1이죠. 그 유류분은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은 7억이잖아요. 이 7억인 경우에 유류분을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억이니까 7억에 6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보통 6억 얼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유류분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반환 순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같이 피고를 이렇게 잡죠. 피고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제 5억을 받았으니까 5억이죠. 여기는 3억입니다. 전체가 8억이 되겠죠. 4억이네요. 4억이니까 이 전체가 7억이 되겠죠. 7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구를 하냐면 이제 유류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6억, 1억 얼마죠? 1억 한 1,000만원쯤 된다고 보겠습니다.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여기다가는 이 사람한테는 1억 1,000만원 곱하기 7분의 4. 마찬가지로 1억 1,000만원 곱하기 7분의 3.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청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 반환 순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류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언 이제 증여를 1억 받았고 유언을 4억 받았고 유증이죠. 이게 유증을 유언으로 유증을 4억 받았고 증여로 3억을 받은 경우에 민법 규정에 이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판례가 아니고 민법 규정인데, 일녀의 유류분은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순서는 증여와 증여, 유언, 증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언부터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언. 그러니까 이 유언부터 받으라는 얘기는 이 일남이 받은 게 증여와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부터 받으라는 얘기일 수 있고, 이 전체 중에서 전체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와 유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자 또는 특별실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유언부터 받으라.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요. 자, 유증 반환 청구할 때 유증부터 받으라는 얘기는 그 의무자 곱하기 뭐 4가 아까 1억 얼마에 뭐 4분의 7 이렇게 했잖아요. 이 4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서부터 반환하라. 유언으로 받든 제3으로부터 반환하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 전체 1억 천 유류분 전체를 이쪽부터 받아라. 다시 말해서 이남한테 청구하지 마라. 일남의 유언 재산에서 다 받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1년은 그냥 이 유언 이 가리지 말라는 거죠. 일남이든 이남이든 가리지 말고 그냥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으로부터 전부 받아라. 이 뜻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일려, 자, 복잡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네. 자, 일남 있고, 이남 있고, 일려가 있죠. 이 일남은 증여로 1억을 받았고, 유증으로 3억을 받았고, 이남은 증여로 3억을 받았습니다. 7억인 경우에 6분의 1이니까 7억 곱하기 6분의 1이 유류분이 됩니다. 이게 얼추 계산하면 1억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유류분은 그냥 일로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1년은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일남 이 일남만 피고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남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이남은 유류분 반환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반환하기 때문에 전부 기각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류분 반환 순서에 따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자, 이해되셨나요? 자, 유언과 유증이 섞여 있다면, 그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수증자를 가리지 않고 유증재산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류분 반환 청구소의 피고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됩니다. 유증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남이 있고 이남이 있고 일녀가 있습니다. 자, 일남이 얼마를 받았냐면 증여로 10억을 받아갔습니다. 자, 유증으로 1억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남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11억이 되겠죠? 11억 6억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나요? 7자가 나오네요. 그러면 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 합이 18억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18억입니다. 곱하기 유류분은 6분의 1이니까 3억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일녀가 이 유증에서 받아오면 충분합니다. 유류분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 1억이었는데 유증이 3억이었기 때문에 유증 재산에서 받으면 그걸 끝입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까 같이 유증으로부터 전부 받아와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유증금액이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은 1억부터 유증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2억 여기서 이렇게 땡겨오면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2억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여기 11억입니다. 그렇죠. 네, 11억 받았습니다. 여기는 7억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아십니다. 네. 이제 여기는 얼마를 받냐면 3억 곱하기 11억 분의 18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옵니다. 네. 여기도 네, 3억, 유류분이 3억이니까요. 곱하기 7억, 예, 18억. 예, 이건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비율의 문제입니다. 예, 비율의 문제인데, 원래 비율은 이제 제가 다음 챕터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반환 순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3억이 아니고 1억이 넘겠죠. 예. 왜냐면 이제 뭐 7대 11이니까. 그럼 이 금액을 일단 여기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나머지를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증여가 전부 증여니까 증여해서 그 금액을 전부 가져오면 됩니다. 자. 조금 이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자, 이 유류분이 유증재산보다 적을 때는 그 유증에서 다 가져버리면 됩니다. 그 상대방 안 가리고. 그러나 지금처럼 유증이 유름보다 적을 때는 원래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반환 비율을 따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환 비율을 따집니다. 이게 이 11억과 7억의 반환 비율을 따집니다. 반환 비율을 따져서 예, 여기서 반환할 금액이 나옵니다. 반환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반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반환 금액을 여기서부터 먼저 가져가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는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되냐면, 여기서 이거는 전부입니다, 전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1억, 일남한테서 받을 유류분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7억에서 또 일부 가져오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내가 유류분을 전부 다 반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저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반환 순서에 관한 거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환 순서가 원래 뭐 말씀을 드리면 한 2, 3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지의 경우 수가 자꾸 나와서 조금 길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요게 이제 증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증여, 네, 뭐 3억. 네. 자, 유증이 이제 6억입니다. 6억이 아니고 너무 많네요, 이게. 네. 이게 이제 5억입니다. 유증이 3억입니다. 네. 그리고 이남도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가 이제 얼마냐? 뭐 2억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유증이 뭐 1억 되겠습니다. 네. 그럼 총 얼마죠? 이게 8억이죠. 여기 너무 적네요, 이게. 여기 10억, 여기 10억으로 가겠습니다. 10억. 네, 10억. 네, 이거 좀 헷갈립니다. 네, 10억. 그러면 13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요거를
4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해서 전체가 18억이 되겠죠. 네. 이게 3분의 1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를 좀 맞히는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6분의 1이기 때문에 유료분은 얼마죠? 네, 3억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자, 유증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5억이니까 여기는 13억이고, 네, 그럼 뭐 5, 3, 15, 3. 그러면은 여기는 보통 이제 뭐냐, 이게 어떻게 되죠? 18억이니까 5, 3, 15.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이 계산이. 이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 일단,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살짝 이제 숫자가 뭉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게 너무 많네요. 네. 이게, 네. 이것도 15억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맞을 겁니다. 네. 24억입니다. 총. 네. 이게 11억이죠. 네. 자, 24억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계산이 좀 많았습니다. 3, 8은 24죠? 네. 6이구나. 6, 3, 18, 6, 4, 24. 네. 4억입니다. 네. 유료번호 4억입니다. 이게 또 안 맞네요. 이게 4억으로 가고, 이게 9억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4억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가 11억이 됩니다. 그렇죠. 11억이 되고 13억이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자, 특별수익은 여기가 11억이고 13억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경우에 유류분이 4억인데,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를 다시 바꿀까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12억으로 바꾸고 여기도 하나 더 줘서 12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증여가 11억이고 네. 이게 8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헷갈렸는데 잘 보십시오. 예. 요거를 숫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남은 자, 유증이 1억에 증여가 11억입니다. 일남은 증여가 8억에 유증이 4억입니다. 그렇죠. 결국 받은 거는 똑같습니다. 예. 이쪽은 좀 증여가 많고 여기는 여기 유증이 많고 여기는 증여가 많은 겁니다. 예. 똑같이 12억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2억씩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똑같이 받았으니까 똑같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년은 여기다가 1억, 2억, 여기다 2억 청구하면 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유류분 반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유증이 1억이고 여기 유증이 4억입니다. 그러면 이 2억을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네. 1억을 가져가죠. 그러면 1억을 더 뺏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럴 때 1로 가는 게 아니고 1로 갑니다. 1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유증이 양쪽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다 걸쳐 있는데 각각에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반환 금액을 비율에 따라서 받았는데 한쪽에서 다 받고 나니 모자란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럴 때는 1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1억에 모자라는 거를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1억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모자란 금액을 1로 갑니다.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까지 받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3억 여기서 1억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리냐면 잠시만요. 네, 하다 보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이 도표도 있지만 말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네. 자,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유증부터 반환해야 된다. 네, 그렇죠. 유증부터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그냥 일단 유증재산으로부터 반환해야 된다. 네, 이거는 그 수증자 불문입니다. 네, 특별수익자 불문입니다. 네. 특별수익자를 불문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너무 치우쳤죠? 자, 유증부터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이게 일단 유증재산부터, 예, 유증재산부터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특별수익자 받은 사람, 특별수익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 모든 그 일본 기초재산이 되는 특별수익으로부터, 특별수익 중에 유증이 있다면 일단 그것도 뺏어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유증자, 네. 유증자가 수인인 경우, 네. 여러 명인데 최소 수인이 아니고 여러 명 있는 경우, 네. 이러면 그 반환, 네. 반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일본 반환액 중에서 유증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러니까 유언을 여러 명이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받은 경우는 각자 반환할 유류분에서 유류분이 정해지면 자기가 받았던 뭐 증여도 있고 유증도 있는 재산 중에서는 유증부터 먼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 번째는 유증이 수인인데, 예? 유증이 부족하면 내 재산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예, 다른 유증재산으로부터 반환을 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이남이 1억을 반환했는데 추가로 1억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증여이기 때문에 이미 유증은 1억이 전부니까. 근데 일남은 유증을 4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1억을 원래 자기 1억 내고 또 그 일남이 부담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자기 유증 2억, 자기 유증 2억 냈죠, 유증에서. 그리고도 이남이 유증이 부족해서 내지 못한 거를, 예, 그거를 이제 일남이, 예,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유증부터라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뭐 부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정입니다. 예. 왜 유증부터 반환을 해야 되냐면 증여, 예. 증여는 이미 예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때는 뭐 20년, 네. 30년 막 이렇게 소유자가 뭐 1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짧게는 뭐 1년. 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이미 소유자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20, 30년 동안 오래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이미 그 대외적으로도, 예, 그 수익자를 그 소유자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부동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권리 관계가 얽힙니다. 이제 뭐 임차도 할 수 있고 임대차도 변경되고 또 뭐 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대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렇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환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부터 반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거래형 관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증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수중자한테 가게 되거든요. 수유자한테. 그러니까 피상속이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수익, 특정 유증 경우. 포괄 유증의 경우는 다이렉트로 가지만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속재산으로 거쳐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속자한테 갔다가 하느냐 아니면 곧바로 권리가 그 수증자한테 가느냐는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의 차이지만 과정이 어떻고 이게 어떻든 일단 상속재산에 들어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하는 게 거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맞다고 봐서 민법에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고를 누구로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어떤 경우였냐면 이런 경우였어요. 이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인데 일남이 있고 이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유증을 받았고 여기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모르고 여기하고 합의를 봐버린 겁니다. 예. 재판장 합의를 봐가지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얘기해? 유증 먼저인데? 이거 먼저인데? 청구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도 청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상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정해서 도장 찍으면 그걸 끝납니다, 그냥 영원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본 그 사례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증여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보다는 빈도수가 많지 않습니다. 유증 반환 청구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증여가 쟁점이 되지만, 그러나 이 유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반환을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피고로 할지, 그리고 각각의 피고에게 얼마를 청구할지가 이거에 서 결정합니다. 예. 다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일단 유증을 한 명이 받았다. 근데 그 유증으로부터 내가 다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을. 그러면 피고 한 명만 잡으면 됩니다. 그냥 그 유증 받은 사람. 두 번째, 유증을 받은 사람이 2명입니다. 그렇죠. 예. 2명의 경우는 둘 다 피고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한때 유증을 다 뺏어왔는데 부족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 한 명이 부담해야 될 유증 반응이 부족한 경우는 그 부족한 상속인의 증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유증을 반환하고도 남아있는, 아직도 유증이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의 유증재산에 가서 거기서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되, 그러니까 반환 비율을 구분을 하되 이쪽 유증에서 다 뺏어오고 모자란 거는 이쪽 유증으로 가는 겁니다. 예. 여기 증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쪽 유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유증자가 수인인 경우, 이건 이제 유증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상속인 2명이 다 있는데 이쪽 유증하고 있을 때는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얼마 반환해야 되고 얼마 반환해야 되죠. 그럴 때는 유증재산, 여기도 증여와 유증이 혼자 있고 여기도 증여와 유증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일단 유증재산부터 뺏어옵니다. 이런 왜 반환 순서가 중요하냐면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증재산이 현대아파트입니다. 압구정 현대입니다. 네. 많이 올랐죠. 근데 현금으로 받을 때,
유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 저당을 설정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소송이 길어지는 중에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돌아가실 때 기준으로 내가 받을 금액은 정해지지만 실제로 직접 받는 돈은 재판이 끝날 때 기준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뛰었잖아요. 뛰면 내 재산도 뜁니다. 내가 받을 금액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스팅한 원래는 3억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많이 뛰어가지고 따져보니 거의 2배가 거의 4억 얼마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으로부터 받느냐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거는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보통 어떤 게 특별히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거지만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법 규정의 문제고 대법원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이대로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기계처럼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예. 자, 다시요. 한 사람의 유증과 증여가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유증을 한 명이 받았다. 근데 그 유증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피고로 잡아서 그 유증에서 다 뺏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유증과 증여를 다 받았으면 각각에서 받을 돈이 정해지면 그 각각의 유증재산부터 받아옵니다. 증여는 나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증이 부족하다.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유증이 부족합니다. 다 죽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 증여를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유증으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양쪽이 다 유증이 부족한 경우가 나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증여로 갑니다. 예. 그때는 양쪽에서 원래 자기네들이 반환했을 비율에 따른 증여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로폰의 그 반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한 100개 이상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찍는 것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신경도 쓰이는데,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예, 해야 되나. 처음에 시작은 다른 분들 거 들어봐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좋은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전화하시고 오셔서 상담하시고 하면 제 나름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면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면서 쪼개가면서 해야 되느냐, 사실 약간의 좀 회의감도 있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예. 사람이 개인적인 심리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찍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잡스러운 얘기지만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예. 다음에 오늘 이제 다음 유럽은 반환 비율 하고 유럽은 반환 방법, 예. 유럽은 반환 방법에서 조금 더 나가면 유럽은 반환 금액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좀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섬세타로 잡고 있는 유럽은 반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유럽은 반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서초동의 이재호 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